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내가 다 해결할게요. 30년 만에 시장 골목에서 다시 만났고 저는 58배 재혼했습니다. 같이 잠드는 밤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코 고는 소리, 굳게 닫힌 방문, 나 몰래 받는 전화.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이 나이에 또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결혼 47일째 되던 날 현관문에 붙은 빨간 종이가 저 대신 진실을 말해주더군요. 빚 때문에 이 집을 가져가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인생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는 그 남자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다 알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밀려온 건 후회였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 딸이 말했어요. 수진이가 제 딸이. 엄마, 그 사람 집은 본인 명의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밥상을 피해버렸습니다. 알면 끝내야 하니까. 끝내면 다시 혼자가 되니까. 30년 만에 누군가 내 눈을 봐주는 게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제 노후가 담보로 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건 1년 전 평범한 목요일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고등어 한 손, 두부 한 모.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걷던 58배 여자가 30년 전 이름 석자를 다시 듣게 된 날이었어요. 혹시 이정숙 씨 아닌가요?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남자가 저를 보며 수줍게 웃고 있었는데 처음엔 몰라봤어요. 세월이 그렇게나 지나 있었으니까요. 저 박동구예요. 기억하세요? 그 순간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박동구, 30도 안 됐던 시절, 제가 마음속 깊이 담아뒀던 이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이름 석자는 여전히 제 가슴 어딘가에 고이 접혀 있었나 봐요. 이럴 수가.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나다니. 우리는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어묵을 시켜놓고 처음엔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젊은 시절 얘기, 서로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얘기. 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동구 씨는 저처럼 혼자였어요. 오래전에 이혼을 했다고 했고 아이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건설 관련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말하는 태도가 워낙 담담해서 저는 깊이 묻지 않았어요. 정숙 씨, 저 사실 오래됐어요. 이 동네 온 지.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하고요. 그러자 동구 씨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은 문화센터 앞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쳤어요. 말 걸 용기가 없었어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제 나이 58배, 장바구니를 들고 앉아서 두근거림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어묵 국물 냄새가 아직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고 손에 든 장바구니는 아까보다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이게 뭔가 싶어서요. 저는 30살에 결혼해서 58까지 30년 가까이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남편 종수 씨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밥상을 차려놓으면 맛있게 먹긴 했고 아프다 하면 약은 사다 줬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늘 힘들었겠네. 맛있다. 고마워 같은 다정한 말은 3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슬픔이 아니라 어떤 이상한 홀가분함이었다는 걸
저는 아직도 스스로한테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외롭다는 말도 하지 않고 외롭다는 생각도 꾹꾹 눌러두면서요. 그 다음 주에 동구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반가웠어요. 밥 한번 같이 먹어도 될까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죠. 딱 3글자였는데 그 3글자를 보내놓고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대에서 나온 한숨인지 걱정이 섞인 한숨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2번, 3번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동구 씨는 만날 때마다 꽃을 들고 왔어요. 거창한 꽃다발이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소박한 꽃 한 묶음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꽃을 직접 다루는 사람한테 꽃을 들고 온다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정숙 씨, 꽃 좋아하죠? 근데 뭔 꽃이 제일 좋아요? 저요? 그냥 작고 소박한 거요. 화려한 건 손이 많이 가서요. 그럼 나는 앞으로도 소박한 거로만 사와야겠다. 그 말을 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웃고 있었어요. 그는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문화센터 얘기를 해도 수강생 얘기를 해도 허투루 듣는 법이 없었어요. 눈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서요? 그 다음엔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한테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저녁 헤어지면서 동구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화센터 앞에서 그냥 지나쳤던 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 후회했어요. 이번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가슴이 또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강사로 혼자 일하시면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세금 신고에 계약서에. 그런 거 번거로우시면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그쪽으로 좀 아니까요. 그 말이 그땐 그냥 고마웠습니다. 든든하다고 느꼈어요. 누군가가 나 대신 뭔가를 챙겨주겠다고 말하는 게 그때 제 귀엔 사랑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게 뒤집히는 첫 번째 씨앗이요.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피식 웃었습니다. 물을 끄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불도 다 껐어요. 창밖엔 별이 조금 보였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딱 저 혼자만큼만 조용한 밤이었어요. 그 조용함이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조용함을 너무 오래 견뎌왔기 때문일까요? 저는 결국 그 사람 쪽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운명인지 외로움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설레기 시작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이더라고요. 동구 씨가 꽃을 들고 오면 그 꽃만 보이고 밥을 사주면 그 밥이 그렇게 따뜻하고 문자가 오면 또 얼마나 반갑던지요. 저는 그때 이미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했지만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먼저 낌새를 챘어요. 제가 외출 준비를 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쓴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토요일 아침 수진이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자꾸 나가? 문화센터 일 있어서. 토요일에도? 저는 괜히 바쁜 척 가방을 챙기면서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수진이는 더 묻진 않았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른 아이였거든요. 며칠 뒤엔 아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누나한테 들었는데.
요즘 남자 만나요?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가 그래? 아니, 만나면 만난다고 하면 되잖아요. 엄마 나이에 그게 뭐 창피한 거라고. 그 말이 기분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창피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말투는 썩 달갑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을 해야 하나? 말을 하면 또 뭐라고 하려고. 결국 두 아이를 불러 밥을 먹으면서 털어놓았습니다. 오래된 인연이고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만나보는 거라고요. 수진이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 재산은 확인해 봤어? 집은 본인 명의야? 수진아, 밥 먹다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나 이런 거 많이 봤어. 회사에서 50대 이후의 사기 피해 제일 많이 당하는 거 아는 사람이야. 준혁이는 말없이 밥만 먹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엄마가 상처받는 건 싫어요.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괜히 눈이 찡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반대하는 게 밉다기보다 그 마음이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구 씨는 그 뒤로도 한결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다정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뭔가를 들고 왔어요. 처음엔 꽃이었고, 그 다음엔 제가 좋아한다고 한번 말했던 한과 세트, 그 다음엔 백화점 화장품이었어요. 작은 거라면서 건네는데 포장이 꽤 번듯했습니다. 이런 거 자꾸 사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음이에요. 정숙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받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뭔가를 받을 때마다 그만큼 마음이 묶이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그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 불편함 속에도 기쁨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기쁨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설렘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카페에 앉아 있는데 동구 씨 앞으로 등기 우편이 하나 배달됐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여기 주소로 온 것 같은데요 하면서 건네줬어요. 동구 씨가 잠깐 표정이 굳는 걸 저는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분명히 봤어요. 뭔 우편이에요? 아, 별거 아니에요. 사업 관련된 거. 동구 씨는 그 봉투를 펼쳐보지도 않고 가방 안쪽에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제를 돌렸어요. 정숙 씨, 저번에 가고 싶다던 꽃 전시회 아직 하나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요. 저는 그 자연스러운 전환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만남이 이어지면서 동구 씨 집에 처음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작은 빌라였는데 깔끔하게 정리는 돼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여기 오래 사셨어요? 본인 집이에요? 동구 씨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지금은 전세예요. 본 집은 정리 중이라서. 정리 중이요? 응, 사업 때문에 이것저것 바꾸는 게 있어서.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정숙 씨. 다 내가 처리할 테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다 처리할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든든하면서도 어딘가 손이 닿지 않는 구석에 작은 의문이 하나씩 쌓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의문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꺼내기가 무서웠어요. 알게 되면 멈춰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무렵 수진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나 한 가지만 부탁할게. 돈 얘기 나오면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 알았지? 수진아, 나도 다 알아. 그 정도는 조심하지. 엄마가 조심한다는 거 알아.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엔 절대 돈 얘기 안 해. 본인이 다 해준다고 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살짝 짜증이 났어요. 내 딸이 나를 어떻게 보길래 이런 말을 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그냥 알았어 하고 끊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동구 씨와 저는 어느새 매일 연락하는 사이가 됐고 주말엔 꼭 한 번 이상 만났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하나 둘 알게 됐는지 문화센터 동료 선생님이 정숙 씨,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좋은 일 있어요? 하고 물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 말이 기뻤습니다. 얼굴이 달라질 만큼 뭔가가 채워지고 있다는 게요. 어느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싱크대 앞에 서서 저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구 씨가 보내온 꽃이 식탁 위에 꽂혀 있었고 그 꽃이 은은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뻤어요. 분명히 예뻤는데. 근데 저 사람 나한테 가정 얘기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구나.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냥 아직 때가 안 된 거겠지. 나중에 다 이야기할 거겠지 하고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그 의문도 같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누가 떠밀은 것도 아니고 누가 꼬드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문득 이 사람 없는 아침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인데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면서요. 엄마, 나 딱 한 번만 말할게.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엄마가 후회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를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고 싸우면 제가 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수진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한숨이 한참 동안 귀에 맴돌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억지로 참았어요. 왜 참았냐고요? 울면 제가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그릇을 닦고 행주로 손을 닦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TV를 켰습니다. 준혁이는 그 즈음엔 아예 연락을 줄였어요. 전화해도 짧게 받고 밥 먹자고 해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의 나름대로 화가 났던 거겠죠. 저도 압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서운함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느끼기 시작하면 멈춰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동구 씨가 옆에 있으면 그 서운함이 잠깐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밀어낼수록 동구 씨가 잡아주는 손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위험한 신호였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외로운 사람은 따뜻한 쪽으로 몸이 먼저 기울거든요. 머리가 뭐라고 하기 전에 몸이 먼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동구 씨가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그냥 조용히 하면 안 될까요? 아이들한테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나이에.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조용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혼인신고 먼저 하고 나중에 알리는 거요. 어차피 결혼할 거면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먼저 알려야 한다는 것도요. 그런데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반대하는 아이들 설득하는 것도, 눈치 보는 것도, 내 마음을 계속 눌러두는 것도요. 무엇보다 저는 이 사람이랑 있을 때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정숙 씨 인생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서 뭔가를 툭 건드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내 인생인데 30년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이제 좀 내 차례인데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래. 우리 인생인데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 그렇게 혼자 마음을 굳혔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가까운 지인 몇 명, 작은 한정식 집 방 하나. 동구 씨는 그날 정말 반듯해 보였습니다. 달인 셔츠에 은은한 향수 냄새, 저한테 내미는 손이 따뜻했어요. 그 손을 잡고 식당을 걸어 나오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기뻐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가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한 그 묘한 경계에 제가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낸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혼인신고했어. 화내지 마. 답장이 오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가 결정한 거니까. 근데 나중에 힘든 일 생기면 엄마가 감당해야 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놨습니다. 따끔했어요. 딸한테 따끔함을 느낀다는 게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밖에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이 왜 그렇게 낯설어 보이던지요. 준혁이는 그날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면서 젓가락질이 잘 안 됐어요. 반찬을 집다가 내려놓고 또 집다가 내려놓고 결국 반도 못 먹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물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접시를 닦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게 그냥 손만 움직이면서요. 잘한 건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미 걸어온 길이 너무 길었거든요. 혼인신고까지 마친 이 자리에서 되돌아간다는 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나이 58배 다시 혼자 그 조용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이들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동구 씨는 그날 밤 짧은 문자를 보내왔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잘 자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이상하게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랐습니다. 결혼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가 있고 밥을 차리면 같이 먹고 저녁엔 나란히 TV를 보는 그런 살. 30년 동안 곁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달라진 것들이 제가 기대하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첫날 아침부터였어요. 동구 씨가 세면대 앞에서 약봉지를 꺼내는데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작은 약봉지들이 줄줄이 세면대 선반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잠깐 멍했어요. 나도 갱년기 약을 먹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 든 몸이 그런 거니까요. 저도 알아요. 그냥 그 장면이 처음이라 낯설었을 뿐이었습니다. 밤엔 콧소리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좀 시끄럽네 하는 정도였는데 이틀째 밤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동구 씨는 자기가 코를 고는지도 몰랐어요.
워낙 깊이 잠드는 사람이라서요. 저는 새벽 2시에 혼자 거실 소파로 나왔습니다. 불도 안 켜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결혼한 지 사흘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그 생각이 들었다가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적응하면 돼. 같이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잘 안 왔지만요. 낮에는 또 달랐어요. 동구 씨는 낮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을 차리면 잘 먹었어요 했고, 제가 꽃 정리를 하면 옆에 앉아서 구경을 했어요. 그 모습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의 불편함을 낮의 다정함으로 자꾸 덮으려 했어요. 인생이 다 그렇지,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데서 왔습니다. 결혼하고 첫 주가 지날 무렵이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동구 씨가 저보다 먼저 받았습니다. 짧게 통화를 하더니 별거 아니에요. 관리비 관련된 거 하고 끊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엔 우편함에 뭔가 꽤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먼저 봤는데 손을 뻗으려는 순간 동구 씨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요. 뭐예요? 사업 관련된 서류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말이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만남을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배려처럼 들렸는데 이제 같이 사는 집에서 그 말을 들으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차단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엔 동구 씨 휴대폰이 울렸는데 번호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요. 저는 거실에서 그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통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문이 두꺼워서인지 아니면 아주 작게 말한 건지요. 들어오더니 동구 씨는 배고프지 않아요? 뭐 먹을까요? 했습니다. 저는 뭐 드실래요? 하고 받아쳤어요. 누가 전화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근데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 또 별거 아니에요 할 것 같았고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더 답답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살짝요. 동구 씨가 거실에 있었으니까요. 뚜껑을 열고 국자로 한번 저으면서 그냥 혼자 속으로 삼켰어요. 이게 결혼인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그게 자꾸 쌓였습니다. 전화가 오면 무조건 나가서 받고 우편물은 제가 보기도 전에 먼저 가져가고 집 얘기를 꺼내면 화제를 바꾸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집 안에 이상한 공기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요. 저는 벽 사이 왼쪽에 있고 동구 씨는 오른쪽에 있는 느낌이랄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또 거실로 나왔습니다. 동구 씨는 깊이 자고 있었고 코 고는 소리가 방문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식탁위 꽃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전 동구 씨가 사다 준 꽃인데 벌써 끝이 시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꽃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아무리 정성껏 물을 줘도 꺾인 꽃은 결국 시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왜 그 꽃이 영원히 싱싱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기억과 결혼한 걸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그날 밤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들자마자 무서워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 적응하면 돼.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또 혼자 눌러 담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살림을 합쳤습니다. 제 짐을 동구 씨 집으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정리할 일이 생겼어요. 공과금 납부, 관리비 자동이체, 생활비 통장 정리 같은 것들이요. 동구 씨는 그런 거 다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늘 그랬듯이요. 정숙 씨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다 할게요. 저는 처음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고마움이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우리 집 살림을 내가 알면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우리 집 우편물을 내가 보면 안 되는 걸까? 그 의문이 쌓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구 씨가 오전에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저는 혼자 집을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동구 씨 명함이었는데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이 집 주소가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바라봤어요. 동구 씨는 전에 말했었습니다. 본 집은 정리 중이에요. 사업 때문에 이것저것 바꾸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딘가에 다른 집이 있는 줄 알았어요. 좀 큰 집이거나 아니면 사업 관련 자산이거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지 모르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인터넷으로 그 주소를 찾아봤습니다. 그 주소에는 집이 없었어요.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긴 했는데 이미 몇 년 전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건물이었습니다. 집 서류를 인터넷으로 떼어 확인해 보니 소유자 이름에 박동구라는 이름이 있다가 지워져 있었어요. 빚을 못 갚아서 법원이 그 집을 강제로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리 중이라고 했는데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거였어요. 정리 중인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동구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렸고 같이 먹었고 설거지를 했어요. 동구 씨는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동구 씨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그 화면이 떠올랐어요. 경매, 낙찰, 소유권 이전.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들인데 그 의미만큼은 너무 선명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집은 이미 없는 거였어요. 그럼 동구 씨가 말한 본집은 뭔가요? 이 사람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큰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창피해서 말하기 싫었던 거일 수도 있고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작은 거짓말 하나가 지금까지 쌓였던 것들을 전부 다 다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우편물을 가로채던 것,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던 것, 집 얘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던 것들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차리면서 말을 꺼냈어요. 빙 돌리지 않고 그냥 직접 물었습니다. 동구 씨, 전에 본 집 정리 중이라고 했잖아요. 응, 왜요? 그 집 이미 경매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순간 동구 씨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요. 저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아주 짧은 침묵이었는데 그 침묵이 대답보다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또 이상하게 더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니라고 오해라고 하면 싸울 수라도 있는데 그냥 인정해버리니까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떠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나오는데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화를 낼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났습니다. 그냥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피로감 같은 거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집은요? 전세예요. 전세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또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근데 보증금은요? 동구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나올 말들이 무서웠어요.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서서 한참 물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요. 물소리가 크게 나니까 거실에 있는 동구 씨한테 제 한숨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물소리 뒤에 숨어서 한숨을 쉬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어쩌면 좋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습니다. 겨우 참았어요. 그날 이후로 동구 씨와 저 사이에는 묘한 공기가 생겼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화해한 것도 아닌 채로 그냥 밥을 먹고 자고 일어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동구 씨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려 했고 저는 아무 일 없는 척하려 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불편함을 모른 척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른 척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무렵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마다 거실로 나와서 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고 동구 씨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오고 저는 그 사이에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이제 모르겠다.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는 사랑인지도 이제 모르겠다. 모르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가는데 물어보는 것도 무섭고 알게 되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40일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47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현관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문에 빨간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처음엔 광고지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현관문에 뭐가 자꾸 붙잖아요. 치킨집 전단지, 부동산 안내문, 대출 광고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귀찮다는 생각으로 손을 뻗어 떼려고 했어요. 그런데 종이를 잡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빨간 글씨였어요. 종이 위에 굵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눈이 글자 위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단어가 눈에 딱 박혔습니다. 빚 때문에 이 집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든 채로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위층에서 아이 뛰는 소리만 들렸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냥 서 있었어요. 발이 안 떼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종이를 펼쳐놓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동구 씨는 아직 자고 있었고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종이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 몇 호 사는 사람인데요. 오늘 문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어서요. 관리소장님 목소리가 잠깐 조용해지더니 말했어요. 아, 거기요. 사실 저희가 연락을 몇 번 드렸는데요. 전화를 잘 안 받으셔서요. 연락을요? 저한테요? 같이 사시는 분한테요. 혹시 말씀 못 들으셨나요? 저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이 집에 빚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도 난처한 상황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위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무서운 건지 아니면 그냥 몸이 먼저 아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떨렸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동구 씨가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로 나왔어요. 일찍 일어났네요. 밥 먹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식탁 위 종이를 밀었습니다. 동구 씨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딱 보자마자요. 그 표정을 보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걸요. 오늘 처음 보는 표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정숙 씨, 내가 설명할게요. 설명 말고요. 이게 뭔지만 말해요. 동구 씨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숨을 한 번 쉬더니 말했어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게 있어요. 그게 좀 밀려서. 얼마나요? 그건 좀 복잡해요. 얼마나요? 동구 씨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집 서류 보는 방법을 찾았어요. 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집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떴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금액이 써 있었어요. 돈을 못 받은 사람이 이 집에 손을 댈 수 있다는 표시도 있었습니다. 적혀 있는 말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이 집이 온전히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건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울 것 같았어요. 근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려면 감정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 순간엔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텅 빈 느낌이랄까요?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걸 한꺼번에 다 놓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동구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내가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마치 유리창 너머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요.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밥을 차렸어요. 계란을 꺼내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했어요. 머릿속은 하얀데 손은 평소랑 똑같이 움직이는 게 저도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동구 씨는 제가 밥을 차리는 걸 보면서 아무 말을 못했어요.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밥을 다 차리고 나서 수저를 놓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햇볕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고 아이들 학교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햇볕 속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동구 씨를 탓하기 전에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수진이 말을 그때 더 오래 듣지 않았을까?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날 저는 수진이한테도 준혁이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내가 그랬잖아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사흘이 그렇게 지났어요. 밥은 먹었고 잠은 잤습니다. 동구 씨와 한 공간에 있었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동구 씨는 제 눈치를 받고 저는 동구 씨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집이 낯설었어요.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동구 씨가 나가려는데 저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먼저 열어야 할 것 같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30 초중반쯤 돼 보이고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저를 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박지은이에요. 박동구 씨 딸이요.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동구 씨 눈매를 닮은 것 같기도 했어요. 지은 씨는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시간 되세요? 그 목소리가 차갑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조용하고 아주 또렷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뒤에서 동구 씨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더 열어서 지은 씨를 안으로 들였어요. 지은 씨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동구 씨는 방 앞에 서 있었어요. 딸을 보는 눈빛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겁이 난 것 같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딸을 보는 눈빛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눈빛이 저는 다 보였습니다. 지은아, 여기 왜 왔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아버지를 한번 힐끗 보더니 바로 저를 봤어요. 아버지, 저 어머니랑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동구 씨가 뭔가 말하려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가 계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동구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동구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있다가 결국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은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 씨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깐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불편하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말해봐요. 지은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처음엔 항상 다정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처음엔 항상 다정하다는 말. 그게 칭찬이 아니라는 걸 그 말투에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꽃도 들고 오고 전화도 자주 하고 뭐든 다 해준다고 하죠. 어머니한테도 그러셨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랬어요. 처음엔요. 지은 씨가 잠깐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요. 그때는 진짜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 빚 보증을 잘못 써면서 돈이 묶이고 그게 커지면서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뭔가를 숨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한테요. 전화 오면 밖에 나가서 받고 어머니가 돈 얘기 꺼내면 나중에 하자고 하고요. 사람이 많이 예민해졌어요. 저는 숨을 한번 참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동구 씨 전처 얘기인지 저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된 아파트의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그때 처음 알았대요. 아버지가 어머니 도장을 써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거리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요? 네. 지은 씨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짐 싸는 걸 옆에서 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신고는 안 하셨어요.
그냥 이혼하고 나오셨습니다. 창피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식탁 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보였어요. 이 손으로 30년을 살았고 이 손으로 새 출발을 하려 했는데 지은 씨, 그래서 지금 이 집은요. 아버지가 여기 전세로 들어올 때 전세 보증금 일부를 또 대출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요즘 아버지 상황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나 되는 빚이에요. 지은 씨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사업 대출, 지인한테 빌린 것까지 합치면 적어도 1억은 넘을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저도 몰라요. 아버지가 저한테도 다 말 안 하니까요. 1억. 그 말이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녔습니다. 실감이 안 났어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 얼마인지 생각났어요. 그게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버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은 씨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근데 아버지는 현실을 못 봐요. 아니,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못 해요. 말하면 자기 곁에서 떠날 것 같으니까요. 그게 아버지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동구 씨가 저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이 지은 씨 입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이번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랫동안 혼자 안고 있던 두려움처럼요. 그게 더 슬펐어요.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슬펐습니다. 한참 뒤에 제가 말했어요. 지은 씨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랑 아버지 만나는 거 처음부터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지은 씨가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습니다. 말하려고 몇 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번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딸이라서요. 그 마음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이라서 그 세 글자가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도 딸이 있잖아요. 수진이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 애도 저한테 몇 번이나 말하려 했겠지요. 근데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러면서 망설였겠지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천장을 한번 봤어요. 어머니, 지은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건 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란 사람을 잘 모르셨던 거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던 거고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저는 얼른 손으로 닦았어요. 지은 씨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2방울, 3방울. 손으로 닦아도 계속 나왔습니다. 지은 씨가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눈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지은 씨도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 조용함이 고마웠습니다.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 않는 게요. 눈물이 가라앉고 나서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은 씨가 저를 봤습니다. 평생 외로웠어요. 첫 남편이랑 30년을 살았는데도요. 그러다가 동구 씨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 느낌이 좋았던 거였어요. 외롭지 않은 느낌이요. 말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요. 나는 박동구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박동구가 줬던 그 느낌을 사랑했던 거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먼저 찾아주는 느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주는 느낌. 그 느낌이 그리워서 결혼까지 한 거였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분노보다 자책이 먼저 왔습니다.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아니, 알면서도 왜 모른 척 했을까? 한참 뒤에 지은 씨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뭘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요. 지은 씨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제 지인 변호사예요. 이런 상황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부담 없이 전화해 보세요. 저는 그 명함을 받습니다. 손을 뻗어 집었어요. 지은 씨가 현관으로 걸어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이라서 이런 말하기가 참 이상한데요. 잠깐 멈췄어요. 어머니 편이에요, 저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혼자 남았어요. 명함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저녁이 됐는지 몰랐습니다. 밥을 차려야 하나 싶었는데 손이 안 움직였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그냥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응? 밥 먹었어? 별거 아닌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나 지금 잠깐 가도 돼?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응?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은 씨 앞에서 참았던 것들이 수진이 목소리 하나에 전부 터졌어요. 식탁에 팔을 올리고 얼굴을 묶고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도 상관없었어요. 집에 저 혼자였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요. 거울을 보니까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나이 든 얼굴에 부은 눈이 낯설기도 하고 솔직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이 얼굴로 살면서 이렇게 실컷 운 적이 몇 번이나 됐나 싶었어요. 수진이가 오기 전에 저는 명함을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왔습니다. 벨이 울리고 문을 여는데 수진이 손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뭔가 사온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눈 많이 부었다. 잔소리도 아니고 위로도 아닌 그 말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저는 그냥 문을 더 열어줬어요. 수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삼각김밥, 컵라면, 그리고 따뜻한 국물 파우치.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그 소박함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엄마, 뭐 있었어? 수진이가 국물을 데우면서 물었어요. 등을 보이면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말이 나왔습니다. 동구 씨 딸이 왔다 갔어. 수진이 손이 잠깐 멈췄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뭐래? 전 부인한테도 똑같이 했대. 빚 때문에 집이 넘어갔고 이번에도 같은 거래. 수진이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아니, 알려고 안 했어. 알면 멈춰야 하니까. 그 말을 하는데 목이 잠깐 메었어요.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외로웠어. 그 사람이 좋았던 게 아니라 외롭지 않은 느낌이 좋았던 거야.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수진이가 국물 파우치를 컵에 따라서 가져왔습니다. 제 앞에 놓더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잔소리도 없었고
내가 그랬잖아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저를 봤어요.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응. 엄마가 외로웠던 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아서요. 외로운 게 죄야? 아니잖아. 그냥 엄마가 오래 혼자였던 거잖아. 근데 하필 그 빈자리를 잘못된 사람이 채운 거지. 수진이가 말을 이었어요. 나는요, 엄마가 재혼하는 게 싫었던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미심쩍었던 거야. 근데 그걸 엄마한테 제대로 말 못했어. 상처받을까봐.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약간 빨개져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어. 내가 안 들은 거야. 그건 내 잘못이야. 모녀가 마주 앉아서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지은 씨가 두고 간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이거 동구 씨 딸이 두고 갔어. 변호사래. 수진이가 명함을 받아서 봤습니다. 연락해 볼 거야? 응. 짧게 대답했지만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동구 씨한테 말했어요. 나 변호사 만나볼 거예요. 동구 씨가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정숙 씨, 나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만 좀 주면. 그 말 처음에도 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쳐 있었어요. 분노를 낼 기운도 소리를 지를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나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동구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알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치마를 벗어서 개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별거 결심, 변호사 상담, 집 문제 정리. 드라마에서는 이런 게 시원하게 딱딱 정리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떼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또 기다려야 했어요. 지저분하고 느리고 지치는 과정이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았어요. 동구 씨는 그 뒤로 다른 곳에 머물렀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날, 저는 일부러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창밖만 봤어요. 커피가 식도록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미움이 잘 안 됐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속이려 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현실을 못 본 사람이었어요. 아니, 보기 싫어한 사람이었고요. 그게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집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변호사 말로는 전세 보증금 일부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울고 나서 다시 생각했어요. 잃은 게 돈만은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잃었고, 자존심도 잃었고, 믿었던 마음도 잃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었어요. 58이지만 아직 여기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나갔어요. 한 달 만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수강생들이 반겨줬어요. 선생님, 어디 편찮으셨어요? 좀 쉬었어요. 꽃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줄기를 자르고 잎을 정리하고 물에 담그고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오래 쉬었는데도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그 손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손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손으로 혼자 일어섰고 꽃을 배워서 강사가 됐어요. 동구 씨 만나서 흔들렸던 것도 이 손이고 지금 다시 꽃을 다듬는 것도 이 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주름도 있고 거칠기도 하고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 손이 내 손이에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어땠어? 저는 잠깐 서서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았어. 꽃 다듬었어. 금방 답이 왔어요. 잘했다 엄마.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요.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혼자가 예전에 그 혼자랑 달랐습니다. 예전의 혼자는 텅 빈 혼자였는데 지금의 혼자는 그냥 혼자였어요. 가볍고 조용한 혼자요. 집에 돌아와서 꽃을 하나 꺼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가져온 작은 꽃이었어요. 화병에 꽂고 물을 줬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방안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은데 꽃 하나가 있으니까 달랐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아서 그 꽃을 한참 바라봤어요.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도 없고요. 동구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둘 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함이 서로한테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는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외롭다고 해서 그 외로움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한테 나를 다 맡기면 안 된다는 거요. 외로움은 내가 달래야 해요. 누군가가 대신 달래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58이 돼서야 알았어요. 늦었냐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에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밥을 차렸습니다. 나 한 사람 먹을 밥이었어요. 반찬은 많지 않았고 상도 작았습니다. 근데 밥이 따뜻했어요. 수저를 들면서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30년 동안 밥상을 차리면서 한 번도 나한테 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제가 스스로한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웠던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만 한 가지 외로움 때문에 나 자신을 담보로 잡히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그걸 58배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압니다.